세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아까 문제 연결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잘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쉬는 시간 가졌는데 모비율 추정할 때 P에 대한 추정량의 오차가 0.05 이하가 될 확률이 최소한 96% 이하가 되도록 되기를 원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요? 그쵸? 사실은 이 문제 똑같아요. 그쵸? 96%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비율에 대한 거에 그쵸? 비율에 대한 거고 오차가 0.05 이하 되도록 하는 거죠. 즉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P를 0.5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P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P 곱하기 1-P가 가장 큰 0.5 곱하기 0.5를 사용하면 되죠. P를 0.5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오차를 0.05로 이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번에는 신뢰 수준 1-알파가 우리가 이때까지 쓰던 95%라든가 90%라든가 99%가 아니고 98%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이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G의 2분의 알파는 그림을 살짝만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신뢰 수준의 오차 한계를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요게 0.98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전체는 1이니까 98이 아니고 96이죠. 96이니까 요게 96이에요. 미안해요. 96. 그럼 여기 각각이 0.02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0.02. 그러면 G의 0.02가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쵸? 이거 찾아보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표준정규 분포표로 잠깐만 갈게요. 표준정규 분포표를 찾으면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이걸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0.5고 여기가 0.02니까 여기를 찾아야 돼요. 그쵸? 여긴 당연히 0.48이 될 거예요. 그쵸? 0.48이 되겠다. 그러면 이 표 안에서 0.48을 찾아야 돼요. 그쵸? 가장 가까운 값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 찾으면 0.48이랑 가장 가까운 게 2.05랑 2.06이에요. 2.05는 0.4798이고 2.06은 0.4803이네요. 그러니까 4803보다는 4798이 더 가까우니까 우리가 G값을 2.05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즉 이 값이 2.05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2.05고 요 값은 2.05가 되겠죠. 2.05. 그럼 이게 2.05가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n값을 구하면 g의 표준 오차가 2분의 알파에 이번에는 n분의 p의 1-p를 0.05 이하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0.05 여기다 식을 대입하면 2.05 넣고 2.05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의 0.5 곱하기 0.5는 얼마 이하로 하겠다는 거예요? 0.05 이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미안해요. 0.05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n을 한번 구해보면 n은 식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이거 이렇게 풀면 4분의 1, 0.5 곱하기 0.5는 0.5죠. 0.5인데 0.5에 결국 루트 n이 빠지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쵸? 4분의 1에 그 다음 식 그대로 넣으면 0.05에 g의 2분의 알파 2.05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모르겠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이거 그대로 풀면 되죠.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루트 n은 2.05 곱하기 0.05에 요거 루트 빠지면 0.5네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n은 2.05 제곱이니까 2.05 제곱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 이거를 전체를
제곱을 하는 거죠. 요거 루트 n이 빠지면 요게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5 제곱 요거랑 요거랑 바뀌었죠. 똑같은 거네요. 그쵸? 그럼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되게 쉬운 문제, 그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키가 표준 편차가 8cm라고 한다. 즉 우리가 시그마가 8cm로 알고 있네요. 4학년 여자아이의 평균 키를 추정하는데 오차가 1.5cm 이하가 되도록 95%로 한번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쵸? 똑같은 문제, 그쵸?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평균에 대한 문제죠. 평균에 대한 문제다. 평균에 대한 문제고 표준 편차가 8이고 그 다음에 오차 한계를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오차 한계를 1.5cm. 그렇죠? 이 오차 한계를 1.5cm로 하고 95% 신뢰 구간으로 구하라는 거죠. 이거 95% 신뢰 구간은 우리가 G의 2분의 알파니까 G의 0.025예요. 그쵸? 이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돼요. 그쵸? 요게 0.5니까 요게 0.025니까 요만큼은 0.475가 되겠죠. 0.475 그쵸?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왜 1.96이 나오는지 0.475 찾으면 여기 나오네 1.9 0.475 6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6으로 찾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외워놓고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평균에 대한 거니까 평균에 대한 우리가 오차는 표준 오차는 너무 많이 써서 잘 알죠. 그쵸?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게 오차한 게 얼마 이내로 하라? 1.5cm로 하라.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쵸? 여기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럼 G의 2분의 알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8이니까 그냥 1.5 이렇게 놓고 풀게요. 그러면 루트 n은 어떻게 돼요? 1.96 곱하기 1.5분의 8이죠. 그래서 n은 크거나 같다. 요거의 제곱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그쵸? 이게 만약에 소수점 얼마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그 이상으로 봐야 되니까 올림해서 n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도 응용 문제여서 한번 풀어볼게요. 평균 x바를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36인 즉 요거 되게 여기서 많이 틀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시그마가 6인 임의의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확률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자. 표본 평균 x바를 활용하여 모평균 뮤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이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요거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x바 플러스 2 x바 마이너스 2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그쵸? 뮤가 요 조금 더 올릴까요? 요 확률이 이번에는 0.99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여기 위에다가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가 이번에는 0.99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0.005가 되겠죠. 0.005. 그래서 요 값을 찾은 거예요. 그쵸? 요 값을. 그러면 0.5에서 0.005니까 요 값이 0. 얼마 돼요? 잠깐만요.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0.5 빼기 0.005니까 594. 0.495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왜 이렇게 자꾸 0.576이 나왔는지. 0.495. 0.495.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서 0.4949랑 0.4951이랑 3일이어서 2.5 하고 위에 쭉 올라가면 7이랑 8이랑 중간이에요. 그쵸? 7이랑 8이랑 중간이어서 2.576 정도 사용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게
2.576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했죠, 그쵸? 요만큼이 뭐였어요? 요만큼이. 이거는 요만큼이 사실은 오차 한계였어요, 그쵸? 오차 한계였고, 요거는 평균에 대한 거니까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로 놓고 풀면 되겠죠. 이게 2니까. 근데 G의 2분의 알파는 우리가 여기서 99%니까 2.576 곱하기 루트 n분의 아까가 분산이 36이었으니까 시그마는 6이 되겠죠. 는 2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그래서 n은 2.576 곱하기 2분의 6 이게 제곱이죠. 이렇게 풀면 돼. 이거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소수점이면 올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도 나오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 그쵸? 다 똑같은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데 한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표본 크기 설계라는 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평균이든 비율이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준 오차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오차가 생겼는데 이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오차를 우리는 줄이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모집단을 제대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만 설명을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였어요. 우리가 이 수업 첫 번째 시간에 한 게 새 휴대폰을 사용할 의향을 물었을 때 4명한테 물었을 경우랑 100명한테 물었을 경우에 우리가 75%라는 거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n이 4명한테 뽑은 거랑 100명한테 뽑은 거랑. 100명한테 뽑은 게 훨씬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n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이건 25%씩 변했고 이건 n이 한 개 크기 변할 때마다 0.01%밖에 안 변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신뢰가 가는 숫자라고 얘기를 했죠. 또 두 번째 하나는 모집단에 대한 불규칙성의 크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불규칙성의 크기가 있어서 이런 모집단에 대한 불규칙성이 크면 샘플을 뽑았을 때 역시 이 불규칙성, 즉 표준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오차는 이렇게 n이랑 불규칙성의 크기에 우리가 좌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표준 오차라는 건데요. 표준 오차라는 건데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모집단의 즉 원시 데이터에 대한 불규칙성의 정도고 이 불규칙성의 정도가 즉 불규칙성이 크면 클수록 표준 오차는 커져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 n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준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크기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모집단의 불규칙성의 크기, 원시 데이터의 불규칙성의 크기는 우리가 이게 조절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n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n을 10개를 뽑든지 100개를 뽑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단가가 4,000엔인 경우에 n의 크기를 1로 하냐, n의 크기를 4로 하냐, n의 크기를 100으로 하냐, n의 크기를 2,500으로 하냐에 따라 오차의 크기가 확확 줄어들었죠. 오차가 1에서 그다음 오차가 그다음 뭐 1000에서 이렇게 확확 나중에는 뭐 10 n 단위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n 단위로 줄어들 만큼의 오차의 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 정보량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보량을 조절할 수 있는 n의 크기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이 오차가 작으면 작은 만큼의 정보량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n의 크기를 무한정 크린다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하고 샘플을 뽑는데 의미가 없고 또 이렇게 전수조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n의 크기를 설계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차 한계를 이만큼 두겠다.
오차 한계를 이만큼 두겠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n의 크기를 설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차 한계를 많이 줄여야 될지 이 정도면 괜찮을지에 따라 n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불규칙성의 크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n의 크기를 가지고 조절해야 된다는 게 표본 크기의 설계였어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건데 이 교과서를 한번 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한번 볼게요. A랑 B랑 주장하는 거 보니까 토론의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쵸? A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스포츠를 잘하는 게 무조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서 자기가 아는 뭐 사촌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례를 얘기하고 B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아닌 사례를 계속 얘기하죠.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었다. 네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끝이 없는 토론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주장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검증을 하면서 이 A 주장이 맞는지 B 주장이 맞는지 어떻게 검증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까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그쵸? 한 사람은 까마귀가 검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계속 다 그래 까마귀가 검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마리만 검지 않아도 까마귀가 검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그쵸?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읽었을 건데 교과서를 한번 잠깐만 보면요. 이 교과서에 나오죠. 이 교과서에 나오면 지금 이 까마귀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 까마귀가 검다는 것은 까마귀를 한 마리를 보았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마리를 보면 증명이 될까? 1000마리를 보면 증명이 될까? 이게 진짜 에브리 까마귀를 전부 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걸 우리가 전칭성이라고 하는데 확률에서는 이런 토론에서는 우리가 검증할 때는 이 전칭성에 대해서 증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어떠어떠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밑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한 번 더 보면 전칭성이 있는 가설을 반증하는 일은 너무 간단해요. 단 한 마리의 검지 않는 까마귀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까마귀를 검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한 마리만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통계적으로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왼쪽으로 통계적으로 가설 검적으로 전칭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전칭성 대신 확률을 도입해서 거의 모든을 생각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대화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100마리로 한정을 했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잠깐 보면 지금 자신들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가설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0마리까지만 생각해보자. 또는 1000마리까지만 생각해보자. 스포츠인 경우에는 그럼 우리 회사에 승진 한 사람이랑 승진 안 한 사람이랑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한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주장하고 싶은 게 까마귀가 전체 검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확 들어주는 거예요. 즉 50대 50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생각해볼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확률이 가장 낮으면 이제 자기 쪽으로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90%라고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까마귀는 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는 항상 검증을 할 때 H0, 즉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는 검은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우리가 데이터를 한정했어요. 그렇죠? 한정한 다음에 자, 여기 나오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가설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즉 전칭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걸 주장할 길이 없으니 100마리 갖고 한정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한번 보면은 B 한번 볼게요. 그래도 검은 까마귀 아닌 게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가 얘기하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100마리 정도까지. 최근에 까마귀 본 게 너는 무슨 색이었어? 검은색. 지금까지 몇 명의 까마귀를 봤어? 100마리.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까마귀가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0.5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0.5의 까마귀가 연속 100마리 네가 100마리가 전부 까마귀가 봤다니까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이 확률은 사실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보면 그렇다고 까마귀가 모두 검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S가 대답을 하죠. 그럼 100마리 연속 검지 않는 확률이 얼마일까? 반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1조분의 1, 0에 가깝다라는 거죠. 우리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H0잖아요. 검은 까마귀가 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마리 연속 검은 까마귀를 볼 확률은 거의 0에 0. 이 끝에 가는 거예요. 즉 기무가설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100%는 아니잖아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비용의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긴 하지. 그럼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앞으로 지금 검은 까마귀가 보이면 내가 너한테 술을 사주겠지만 지금 보는 까마귀가 검은 까마귀가 아니면 네가 나한테 커피 사주는 걸 어때 하고 이렇게 비용 측면으로 내려가면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타당성 있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이처럼 우리가 이 멍청이 오류라고 하죠. 제2종의 오류를 계속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가설 검증을 끝을 낼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0.5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나온 0이라는 0에 가까운 이 값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값을 뭐라 그러냐면 P값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P밸류라는 값을 많이 쓰는데 그럼 이 P값이 얼마나 작으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까? 기무가설을 주장하는 까마귀가 다 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또는 기각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0.05로 많이 봐요. 0.05. 우리가 그래서 5%라는 걸 많이 쓰는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 P값이 0.05, 즉 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우리가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P값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까마귀가 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대립가설은 나는 까마귀는 검은 동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반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P값을 구해보니까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검은 까마귀랑 검지 않은 까마귀가 우리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기무가설을 거의 0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다시 얘기하면 이 기무가설은 뭐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가 검은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길이에요. 그렇죠? 반반일 경우에 100마리 연속을 우리가 검은 까마귀만 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0에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무가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을 즉 P값을 어느 정도에 맞춰놓고 이제 문제를 푸냐 우리가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 설명하면서 유의 수준을 0.05%로 보고 봤잖아요.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뭐예요? 0.5% 이하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05를 우리가 요행수의 확률로 이렇게 요 정도의 로 이제 작아지는 확률은 기무가설을 반드시 기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5%의 뭐 요행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값을 구했을 때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은 기각을 하고 0.05%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못하고 H0를 우리가 채택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실내 구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내 구간의 의미가 상한값과 하한값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검은 까마귀가 90%라는 가설하에서 우리 처음에 본 건 50%였잖아요. 그쵸? 우리가 처음에 본 거는 H0하고 H1이 H1은 까마귀가 검은 거고 처음엔 50%였지만 90%로 한번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검은 까마귀가 90%다가 H0고 H1은 100%가 다 검은 까마귀인 거예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100마리 모두 검은 까마귀일 확률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진다면 당연히 80%, 70%, 60%는 더더욱 존재할 수 없이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사실은 구해볼 수 있어요. 90%인 경우에 0.9의 100승을 한번 구해보면 되는 경우에, 그쵸? 이 경우도 사실은 0.0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게 되고 H1을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100% 모든 까마귀가 검은 까마귀다라고 얘기할 수가 돼요. 그럼 이 90%가 어디까지 올라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될까? 즉 한번 볼게요. 기무가설이 어디까지가 존재할 수 없고 어디까지가 부정할 수 없는가? 이게 우리가 실내 구간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조금만 더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H0가 90%라고 생각했을 때 잠깐만요. 내가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90%라고 계산했을 때 0.9에 100승 하면 90%인 경우에 우리가 0.9의 연속 100마리 볼 확률이 0.00002에 엄청 작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H0를 97%가 검은 까마귀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97% 정도 되니까 100마리 연속 검은 까마귀를 볼 확률이 0.0476이에요. 역시 5%보다 작아요. 그쵸? 그래서 H0가 97%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건 100%겠죠. 이게 기각이 돼요. 즉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H0가 97.1%인 경우에 우리가 100마리 연속 검은 까마귀를 볼 확률이 드디어 0.0527인 거죠. 5%보다 넘는 경우죠. 즉 이 경우는 0.05보다 이 값이 크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0.05인데 이번에 나온 P 값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0.0527로 이 경우는 우리가 H0가 채택이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0.971 검은 까마귀가 확률이 971 확률이면 H0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럼 H0를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내 구간의 의미로 봤을 때 하한값은 0.971이 되는 거고 상한값은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값을 5%로 밑도는지 어떤지 우리가 하는 지점에서 가설을 판단하게 된다면 97.1에서 100%까지 가설은 모두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때가 되면 요거는 우리가 H0를 채택하는 거게 되겠죠. 요게 우리가 실내 구간의 하한값이 되고 실내 구간의 상한값이 되는 실내 구간에 대한 올바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신뢰 구간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인데 잘 이해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P값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유의수준 알파라는 0.05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P값을 구했을 때 이 0.05 요 밖으로 P값이 이 P 0.05보다 훨씬 작아지면 우리가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게 돼요. 반대인 경우는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즉 P값을 구했을 때 0.05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집중적인 사례를 가지고 P값이 뭔지 알파가 뭔지 유의수준이 뭔지 두 개 비교를 해보고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될지 아니면 기무가설을 기각해야 될지에 대한 수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